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백전사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고요. 네, 송 작가입니다. 네, 이 무더위를 폭염을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도 이 동아시아 전쟁 100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안스카이의 결혼 야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네. 뭐 정사 아니고 야사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제 위안스카이가 우리 조선의 어떤 폐막에 미친 영향이 커요. 사실 그죠. 얘는 종신으로 있고 싶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간 거는 일본하고의 갈등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청일전쟁의 실패 이게 패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요것 때문에 이 청나라로 기울어져 있던 조선이 급격하게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위안스카이 역할이 컸는데 네. 고종이 어떤 방식으로 위안스카이를 조정했을까? 네. 그거는 아마 뇌물과 결혼 공세로 하지 않았나? 뭔가 결혼 공세. 네. 라는 얘기를 이제 가능성에 네. 대해서 던져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짓거리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오늘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의 갈등,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3.1천하라고 불리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원군이 이제 임오군란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누가 네. 봐도 주종자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으킨 군란으로 갖고 조선 정치를 못 잡은 이유가 네. 이 위안스카이 같은 이 또라이가 그쵸. 생각지도 못한 왕족 납치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뭐 엄청 큰 사건이야. 그럼요. 아니, 왕의 아버지를 납치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를 납치해 버린 거거든. 네. 그 상황에서 인지를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청나라한테 그 주도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도둑질 당한 느낌인 거야. 확 낚아챈 거죠, 청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밀어낼 수 있을까 하던 과정 중에 네. 일본과 청나라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놓고 네. 양쪽을 서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편먹기. 위한 편먹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사이가 좋고 네. 두 부부의 정치적 경향이 일치했으면 둘 중에 어디 하나를 밀어가지고 국론 분열이 안 일어날 건데 네. 이게 또 부부지간에도 갈등. 권력의 다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 이제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로 인해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3일로 끝나거든요. 3.1천하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3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네. 그리고 갑신정변 자체의 무리한 시도와 실패가 결과적으로 청나라한테 일종의 외교적인 부담감을 주게 되고 네. 일본에 대한 그 영향력을 확 키워주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거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모군란은 그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발표를 할 만큼 사실상 민씨 일족들한테는 민씨 성을 가진 사람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위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많은 사람 민씨의 거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죽긴 했습니다만 네. 가장 핵심이었던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네. 결과적으로 그 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청나라가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이러한 그 액션을 생각지도 못한 액션을 네. 취해주는 바람에 민씨가 기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긴 하죠. 납치를 해버렸어요. 납치를 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씨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고맙긴 한데 네. 외지 세력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납치당할 수도 있고. 자기 나중에. 납치도 당할 수도 있지만 원래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한을 청나라가 다 뺏어가 버린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위안스카이가 이제 군사 고문으로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멜렌도프라고 하는 외교 담당 참
그 네. 담당, 그 다음에 마젠창이라고 하는 재정 담당 고문까지 파견이 돼갖고 사실상 조선의 군사, 경제, 외교를 전부 다 청나라가 마음대로 주물러요. 네. 그래서 조선 마음대로는 독자적인 외교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경술국지에서 일본한테 겪게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모곤란 이후에 청나라한테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청나라의 반대 세력을 해줄 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상대가 결국은 일본이었던 거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명성황후와 고종은 청나라를 어떻게든 조심하면서 일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제 나름의 음모를 갖고 있었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예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미국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거나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했어요. 네. 한동안은 이제 이게 먹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정치적 방향성이 청나라보다는 일본한테 좀 끌어들여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일단 네. 수구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사라지면서 네.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척화를 내세우면서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로서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된다라고 하던 대원군의 구세력들이 일거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개혁파만 남았겠죠. 네. 개화파들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 개화파가 다시 둘로 갈라진 거예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급진개혁파. 근데 온건개혁파는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개화를 배운 애들. 네. 급진개혁파는 일본에서 개화를 배운 메이지 애들이죠. 유신을 좀 쫓는 그렇죠. 그런 세력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청나라에서 배워오면 네. 그래도 황제는 인정을 하고 가잖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와 교류도 훨씬 더 많았고 네. 예전부터. 그리고 이걸 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유럽들이랑 어느 정도 중거리 외교를 하는 네. 건데 일본은 애초에 메이지 유신이 그렇듯 너무 급진적인 거야. 빨랐죠. 한 번에 확 바꿔버렸잖아요. 서양 문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얘네들이 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입헌군주제를 그렇죠. 했으니까.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로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네. 고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건한 개혁파들, 그렇죠. 중국 유학파들을 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진 개혁파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붙겠어요? 명성. 반대 세력인 명성황후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들끼리 이제 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중국파, 청나라파와 일본파로 네. 개혁파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신정변은 나중에 일어나는 갑신정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이 그렇죠. 만든 거예요. 급진개혁파는 민씨 일가가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모군란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오라버지죠. 오라버니죠. 네. 고종의 시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네. 섞였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시어머니 동생인데 네.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자기 오빠가 돼버리는 그쵸. 게 족보가 좀 이상해진 거지. 어려워요. 족보가. 어려워진 족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죽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이었습니다. 네. 민영익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민승호가 이제 폭사를 당하잖아. 그렇죠. 대원군으로 네. 의심되는 사제 폭발물에 폭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승호를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후계자로 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빠의 자식을 네. 친자식이 아니야. 양자. 양자 형태로 들여와 가지고 후계를 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권력을 몰아준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가 되기는 하는 거지만 조카가 되면서 출세를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이 당시에 바로 이제 그 명성황후의 지원을 받아서 좌승지가 돼갖고 도승지를 겸하면서 성균관의 대사성이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학 총장부터 네. 시작해갖고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 했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네. 동시에 하는 권한을 얻게 돼. 네. 근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야. 저보다도 어린. 지금 여기 많이 어리지. 사진에 나오는 분인가요? 음.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마만한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이 중신이 없어 대한민국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떠내려 온 건 아니고 네. 뭐 저기 과거를 봐서 합격을 하기는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바보는 아니긴 했지만 기본은 하겠죠. 기본기는 좀 갖고 네.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막강한 이걸 뭐라 그러나 권력을 전부 다 싹 몰아주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21살에 2조 참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2조 참. 2조 참판이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종한테는 이제 네. 중국 쪽 유학파들이 모이는 반면에 이 사람 옆에는 일본. 김옥균. 네.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김옥균, 홍영식, 이중칠, 조동희, 김은균, 홍순영, 네. 심상원 이런 게 사실상 갑신 정변의 주역들이에요. 좀 젊고 일본에서 뭐 일본에서 유학하고 많이 배웠던 배우고, 네.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모여가지고 회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중국에도 유학을 가고 네. 유럽에도 가요. 그 당시에 유럽에 유학 가시면 굉장히 특이하고 좀 없던 일이잖아요. 그 유학이라기보다도 대사 형태로 가는 거지. 그럼 견물이 확 넓어지는 그렇죠.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도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여행을 사실상 서구권 여행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김옥균이요? 예. 파리나 독일 이런 쪽 다 가서 보고 네. 뉴욕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두루 다 둘러본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젊은 나이에 왕을 대신해 갖고 네. 일종의 특사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국가들을 두루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이모굴란테 민교모라고 네. 쌀 섞어줬다가 네, 죽었죠. 그 대원군한테 내가 어찌 대감을 살리겠어요. 죽은 사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집에 살았었어. 근데 목숨을 겨우 구해가지고 네. 뭐 그때 확인된 건 아닌데 설에 의하면 명성황후가 도망을 갈 때 네. 같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조카 입장이잖아. 네.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가갖고 거기에서 정이 깊어져 가지고 네가 나랑 사선을 넘은 동지구나 그래갖고 네. 몰빵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일본파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영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본 쪽하고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스스로 데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자리들을 줘요. 네. 근데 높은 자리는 못 줍니다. 명성황후의 그렇죠. 눈치가 보이는 명성황후의 거죠? 눈치가 보여가지고 고종이 데리고 있던 개혁파들은 말하자면 참판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 얘는 뭐 도승지부터 아까 얘기한 도승지부터 2조 참판에 제일 좋은 권력만 권력 다 자리들은 갖는 거죠. 다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앉혔기 때문에 네. 고종의 총애는 못 받았을지언정 조정 안에서의 권한은 얘가 훨씬 더 막강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많았었죠. 심했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당백전 지어가지고 경복궁 세운다 해서 이걸 망쳐놓은 거야. 그래서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네. 디셀도르프 그러니까 그 청나라에서 보내준 재정 고문. 고문하고 그 외교 고문하고 회의를 합니다. 네. 비상대책 회의를 하게 된 거지. 네. 이 사진도 있었네. 멜렌도르프인가요? 멜렌도르프 안경 쓰고 아주 조선의 옷을 귀엽네요. 깜찍하네. 똘똘이 소모프 같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개혁파니까 화폐 개혁을 다시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화폐 개혁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하는 중심들의 반대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백전이랑 다를 게 없지 않냐. 그렇죠. 새로 화폐를 새로 발행한- 화폐를 발행한 거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경제란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서 자관을 얻어옵시다. 아, 외국에서 빚을 어, 져오자. 외국에서 자산을 좀 네, 네. 빌려다가 그 돈으로 해봅시다라고 온건 개혁파들이 주장을 합니다. 네. 빌릴 수 있었을까요? 못 글쎄요. 빌렸죠. 사실 청나라도 개털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네. 솔직히 지금 이제 위안스카이가 군권을 딱 잡고 있는 입장이라 그쵸. 뭐 굳이 내가 니들 도와줄 이유가 뭐 있어? 자기 라는 집에는 돈이 입장이었던 엄청 거예요. 많은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급진 개혁파들이 그럼 내가 일본 가서 빌려올게. 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혁이 입장에서는 자, 요 돈을 그 당시에 이제 400만 원 정도를 그 당시 이제 돈으로 빌려 갖고 오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게 한 1년 재정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400만 원을 빌려 가지고 이제 빌려주면 사실상 청나라에 기대돼 있던 어떤 의지를 이쪽으로 다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를 만나고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돈을 달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 공사의 판단이 들게 되는 거죠. 얘네 너무 젊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선 안에서 저 청나라의 영향력도 막강한데다가 지금 왕이 아니라 왕비 쪽 라인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얘네들이 말한 대로 권력을 찬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17만 원만 빌려줍니다. 아예 안 주든가 씨. 어? 너무 약간 무시당한 그러니까 느낌이. 줄라면 네. 뭐한 200만 원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20만 원 아니고 애매하게 17만 네. 원만 빌려줍니다. 자존심 상하죠. 근데 또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그 당시에 일본도 재정 상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왜냐면 일본도 메이지 유신 한다 그래가지고 막 저기 생산 시설 들여와갖고 공장도 돌리고 모직물도 팔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일종의 산업혁명을 급하게 시도를 했는데 물건을 열심히 팔아놨는데 이걸 팔 데가 없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내수 시장이라는 걸 형성을 못 하잖아요. 다 네. 사실 농노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산업혁명을 하고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부자들이나 옛날 막부의 후예들 같은 일부 부유층을 빼고는 이 돈을 이 재화들을 소모해 줄 수 있는 이 시장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 안에 내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외에다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는 반드시 조선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든 조선 침략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야욕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래서 17만 원을 가져갖고 오니까 뻘쭘해진 거지. 네. 그리고 민비도 화가 났어. 이 300만 원, 400만 원 빌려갔는데 400만 원 17만 빌리러 원만 갔는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일본 쪽을 지금 등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 영희가 너 저기 친구 잘못 사귄 것 같아. 걔는 싹 털어버려. 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민혁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지. 그 애들이 쫄은 거야. 조금 좌천당한 느낌이 많이 났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계획을 못 해보고 네. 우리가 이대로 쫓겨나게 생기겠구나. 나이도 라고 어리고 하는, 조바심이 났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중요한 자리들은 말하자면 민영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실권을 부릴 수 네.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직접 모반을 해갖고 이걸 뒤집어 버리자라고 하는 시도를 준비를 합니다. 슬슬 이제 준비를 하는군요. 그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청나라였거든. 청나라의 군대였어.
그 당시에 근데 청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공을 해요. 근데 베트남은 옛날부터 이제 월국이라 그래갖고 네. 전통적으로 중국하고는 그쵸, 그쵸. 그 연결 관계가 네. 있었던 그런 그 국가거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국제 정세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최남단에 네. 있는 섬. 오키나와. 그 당시에 똑같은 입장으로 있었던 데가 오키나와예요. 네. 근데 이 메이지 유신했던 일본 애들이 오키나와가 자체적인 왕국으로 큐슈 왕국으로 맞아요. 네.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여길 쳐다갖고 강제 병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중국에다가 네. 도와달라고 문서를 보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오키나와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어느 쪽에다가 양쪽에서 이제 전부 다 조공을 받고 있고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있던 군대 일부는 일단 월남으로 보내고 베트남으로 보내고 조선에 있던 조선에 군대를 있던 병사를 빼가지고 오키나와로 보내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는 뭐 이제 둘 다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었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청나라군이 자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된 거지. 치밀하게 준비를 했네요. 그래도 나름 요즘은 이제 군사적으로 정변을 일으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네. 바로 그때 이제 그 종로에서 네. 우정국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개국을 하는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랑 왕비도 다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 그 자리가 어디냐면 네. 지금의 조계사가 있는 자리. 조계사가 있는 자리면 어디죠? 그게 종로 옆에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서 말하자면 그때 우정국이 네. 만들어지려고 그거를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궁궐에는 일단 왕과 왕비가 비어 있는 상황. 그 자리에 오는 거지. 네,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그 연회를 하러 네. 그 개업식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자 이거를 덮쳐가지고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킬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청나라 군사가 빠졌다고 한들 병력을 좀 이용해야 됐을 텐데 일본에게는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에게도 요청했겠죠? 당연히 일본한테 네. 요청했고 일본 군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서 와서 머물고 있던 병력이 한 5천에서 8,5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갔고 일본 군단 2,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일본 군대를 동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리에다가 폭탄을 설치한다. 우정국 자리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죠? 네, 그 맨 밑에 있는 우정국에 폭탄을 설치해 갖고 거기 온 참석자들을 다 죽여버리려 그래. 무섭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폭탄이 불발이 됩니다. 사제 폭탄이어서. 사제 폭탄이어서 그런지 제대로 폭발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네. 혼란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 혼란을 틈타갖고 왕과 왕비를 말하자면 뭐 체포라 그래야 되나 구금이라 그래야 되나 구금을 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일본 공사관에 몸을 피했다가 나중에 궁궐을 접수하러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정변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키는데 일단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장에 네. 민영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이제 폭탄 테러와 함께 총을 맞아갖고 거의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으로 네. 다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계엄파 애들은 이제 안 구해줍니다. 되려 이 사람을 구해준 거는 청나라에서 와 있었던 멜렌도르프가 자기 집으로 옮겨가지고 미국 의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알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중원
그 네, 드라마에 나오는 알렌을 불러갖고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고 하면 이게 그 구개혁파지 온건 네, 네. 개혁파 쪽에 속해 청나라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고 하면 현장에서 죽을 뻔한 경우를 당한 겁니다. 어쨌든 살아났나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는데 오. 살아남았는지 죽었는지는 이제 그 당시에 다쳤으니까 몰랐던 거고 네. 나중에 살아나온 거고 일단 어찌 됐거나 얘네들이 왕과 왕비를 체포를 하고 네. 궁전을 접수하는 데까지는 시작이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일본군 그 당시에 동원됐던 일본군이 한 2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왕한테는 이거 청나라가 한 짓이다. 그래갖고 일단 궁으로 가시죠. 네. 라고 해서 궁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옥새를 뺐고 왕을 구금한 상태에서 민씨 네, 민씨 중에 이제 민영호를 이 사람 다쳤으니까 네, 네. 민영목이나 민태호 조영아 이런 그 당시에 민씨 일족의 중요 인사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권을 그날 밤에 이제 찬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정강 14조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이제 새로운 개혁 법안들, 혁명에 성공을 했으니까 혁명 공약들을 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살펴볼까요? 그 어떤 조약 정강 있는지? 14조가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중요한 있습니다. 건 얘네들이 지금까지 일본이랑 저기를 하면서 대원군을 구해올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뜬금없이 대원군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네.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것 얘기였을 같아요. 뿐이지 네. 아마 대원군하고 직접적인 교류도 없었을 거예요. 세력이 거의 이념이 반대잖아요. 이념이 네. 좀 방대가 되는 거니까. 자, 네. 두 번째는 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뭐 늘 하는 얘기죠. 네, 네. 매관매지가 안 하고 능력 따라서 인재 등용한다. 네. 그다음 얘기는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결국은 이제 토지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소지 뭐 당시 뭐 법안을 인플레이션이 바꾸겠다고 심했기 하는데, 때문에 네. 이런 경제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넣기는 넣었지만 네. 이게 역대 조선의 왕 중에 이걸 완벽하게 성공시킨 사람이 없었거든. 그렇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네. 가장 강력하게 시도했던 사람이 사실상 고종인데 네. 고종 이전에 또 대원군이라고 그쵸. 봐야 되겠네. 대원군인데 이것도 실패했거든요. 그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시부 폐지였죠. 네. 왕 주변의 내시들을 싹 없애고 이걸 현대적인 어떤 이제 비서 세계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거고요. 탐관오리 처벌하겠다. 한상민은 영구히 면제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난한 네. 백성들이 이 빌려먹은 쌀이죠. 네, 네. 정부에서 빌려먹은 쌀 완전 면제한다. 그다음 규장각을 폐지한다도 있어요. 여기 규장각이 가르치는 게 다 유교고 네. 그리고 이제 왕을 싸고 도는 어떤 그런 류의 충성을 위한 역할만 한다고 봤기 성균관의 아예 때문에 기능을 좀 마비시키고 싶었던 아예 것 같아요. 지존에 있던 유교에 입각한 관리들을 전부 다 빼버리게끔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급히 순사를 두어 도적을 방지한다. 경찰을 이제 네. 창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포도청이나 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탄압을 했기 때문에 치안 유지나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의 네. 14가지의 그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개혁안을 보면 좀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사실상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허례허식이 담긴. 그러니까 네. 실제적인 것보다는 네. 다른 나라의 개혁안을 거의 비슷하게 그쵸, 큰 조선식으로 틀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쵸.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데 공약만 그럴듯하게 건 네.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을 그나마 지지하고 있었던 오래된 구신들한테 네. 자리들을 좀 나눠주면서 같이 우리랑 하자. 협조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몇몇의 핵심 세력
제외한 그러니까 영의정 이재원이라든지 네. 병접판서 이재환 뭐 네.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원군의 장남이었던 이재면 이게 네. 다 대원군 친척들이야 나는 이씨니까 그러니까 명분으로 흥선대원군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인척들을 요직으로 요직으로 앉히는 앉혀준 듯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은 높은 자리 줬잖아. 영의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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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실권은 자기들이 다 그쵸, 쥐고 그쵸. 있는 방식으로 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권 찬탈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일 천하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갑신정변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무총리적인 네. 그 자리는 대원군 사람들한테 주고 각 장관은 자기네들이 전부 다 챙겨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서재필 아, 이때가 독립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서재필은 이제 나중에 네. 독립신문 독립신문 네. 하고 평생 미국에서 떠돌게 되는 요때 실패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서재필이 병조판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옥규는 호조판서가 돼요. 국가 재정을 담당한 호조판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그 온건 개혁파 중에서 김홍집 같은 사람들도 네, 네, 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편으로 심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역할들을 나눠 가지면서 메이지 유신처럼 네. 왕을 그대로 유명무실화 시키면서 국가 체계제를 바꿔가려고 하는데 네. 예, 그런데 이게 3일 천하로 끝이 났단 말이죠. 진압이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진압이 돼버린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네. 일단 명성황후 체포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잡아야 될 인물을 어. 놓쳤네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명성황후를 놓쳤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유한스카이한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다시 청나라를 부르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오키나와나 월남을 간 줄 알았는데 가는 중 가는 중이었어. ING.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 원주를 안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돌아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한 5천 명 가까운 병력이 돌아와 버리니까 자기 군대 일본군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력상으로 싸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군 남아있던 청군이 한 150명 1,500명 정도 있었고 네. 앞으로 돌아올 청군이 한 3,500명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한테 야 일단 사람을 더 보내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일본 공사가 원래부터 얘네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잖아. 도발이를 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내부적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저지를 때는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막상 200명 빌려주고 성공했는데 점점 싸움이 커질 것 같고 청나라군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냥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도망을 가는 걸 보고 막상 이거를 지휘해줘야 되는 김옥균이나 박영호 같은 핵심 인사들이 네. 공사를 따라서 같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본 거야. 그러니까 기껏 구테타를 일으켜놓고 주동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동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든 살든 끝까지 뭔가를 해볼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는데 일본이 배신을 때리니까 따라서 배신을 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일천하라고 하는데 만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밖에 안 돼. 이틀 천하. 많이 쳐져서 3일 천하네요. 이틀 그렇지. 쳤는데. 아마 이제 한 이틀 하고 한 2시간. 너무 이틀하고 요 정도 칠 수 있는 너무 수준인 거죠. 젊은이들의 패기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 앞 상황과 뒤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쿠데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이 이제 앞섰다는 청나라 그런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 없는 사이에 뒤통수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사관에 불 지르고 네. 보이는 일본 애들 막 다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일종의 이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아니 청나라의 일방적인 네. 일본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짓거리를 한 놈이 도망을 가갖고 일본이랑 같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 배우가 일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일본인들의 그 민간인 피해 네. 또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갑신정변이 끝나고 그 갑신정변이 남긴 뭐 의미나 의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역을 했고 네. 반역이 이틀일지언정 반역이죠.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네.
아, 우리 왕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야, 200명 데리고 있잖아. 200명 데리고 궁궐을 뒤집었대. 네. 이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야. 권력 왕권이 많이 그렇지. 하락했죠. 왕을 네. 보는 어떤 그 백성들이나 어떤 그 중신들의 입장이 야,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해결하는데 결국 일본 놈 200명이 와서 나라 뒤집고 청나라 애들 또 불러서 이거 뒤집고 정말 이 나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조선 왕조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틀 동안 개혁 조치를 막 내놨잖아요. 네. 신분제도 폐지하고 뭐 세금도 없애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 개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왕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왕을 내쫓으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생기면서 네. 나도 힘 있으면 한번 개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무리들이 생깁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동학. 네. 그 당시 이 전국적인 조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동학군들이 네. 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틀림 우리도 한번 엎어야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본 거죠.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선례를 본 그렇죠.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조선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라고 네. 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청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놈들은 다 역적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나라 놈들도 보기 싫고 일본 일본도 놈들도 보기 보기 싫고 얘네들이랑 같이 정치를 하는 왕이나 중신들도 전부 다 쓰레기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나라 팔아먹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전국적으로 거죠.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급진개혁파는 일본으로 다 튀었고 네. 온건 개혁파라도 뭔가 좀 바꿔줘야겠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라든지 너무 많으니까. 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네. 뭐라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를 좀 합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웃긴데 네. 이게 이제 그 다음 갑오 개혁이 일어난 한 10년 동안 네. 전기나 뭐 전등 같은 거 흔히 말해 종로에 철도도 좀 네, 깔아주고 그 궁궐에 조명도 좀 켜주면서 네. 개화는 이렇게 좋은 것이야라고 교육도 하고요. 뭐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알렌의 그렇죠, 그렇죠. 병원도 생기죠. 네. 그때 이제 광해원이라고 광해원, 네. 그거 해갖고 나중에 재중원이 되는데 네. 광해원이라는 근대식 병원도 만들고요. 한성주보라 그래서 근대식 신문도 이때 이제 네. 창간이 처음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네. 천연두가 전국적으로 호환 마마가 호환 마마가 네. 호환은 이제 호랭이고 네. 마마가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 마마가 어디서 왔냐?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외국에서 왔다. 외국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서 네. 또 다시 이 국민들이 외세는 겁나게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정두법을 시도했던 지석영 선생이 이제 정두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네. 정두법이란 게 이제 소고름 짜놓는 거잖아요. 이제는 외국 세력도 아니라 미친 놈이 나와가지고 소고름을 내 몸에 짜놔라고 한다. 네. 그래서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이 이건 정두법을 정말 안타까워요, 연구하던 병원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또 그런 사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국민들의 불만을 백성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시도는 100%다 실패했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자꾸 나오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걸로 인해 갖고 백성들에 대한 그 정부의 신뢰도 바닥을 치는. 왕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바닥을 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어쨌든 제일 수혜를 본 세력은 외세가 되겠어요. 일본과 그리고 청나라는 이를 빌미로 좀 더 조선에 대한 간섭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겠죠? 일단 일본은 갑신정변처럼 개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조선은 메이지 유신이나 뭐 빠른 개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일단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하고 맞지 일본이 하는 방식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방식하고 너무 틀렸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금 얘기가 좀 확대되는데 우리 멤버십 방송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네. 이 당시에 일본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상적 조류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계몽 사상 같은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을 깨우쳐 가지고 네.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를 뒤집고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 네. 공화정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갖고 공화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강제로라도 동원해갖고 네. 억지로라도 끌고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일본의 정치가 급격하게 궁극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궁극화된 세력들을 끌고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정치 체계가 네. 그동안에 뭐 민주적으로 대화 나누고 뭐 네. 정당 정치하고 네, 네, 네. 이거 없어. 그냥 총칼 차고 그냥 그냥 총칼 차고 궁극주의 그냥 하는 조지는 방식으로 네. 이게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한테 대한 계도가 옛날엔 교육이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총칼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궁극화가 거의 돼가고 있는 거죠. 궁극화를 네. 일으키는 게 결국은 갑신정변의 실패를 보고 네. 이런 온건한 방식을 뜨뜻미지근한 방식으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어라는 방식이 본격 등장하게 됩니다. 무력화가 많이 됐겠어요. 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무력화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면 청나라 정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비벼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가 숫자가 적고 땅이 좁다 그래서 이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아까 얘기한 갑신정변 때 이제 청군한테 그 공사가도 불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죽고 뭐 재산상의 손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사관 신축비를 비롯한 네.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 공사관이 불탔으니 조선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근데 이제 조선 정부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네. 청나라. 청나라로 직접 들어가고 네.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이토 히로부가 직접 북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얘도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근데 판단해 보기에 네. 지금 청나라가 고럴 정도, 이게 내가 그러고 쳐들어간다 그래서 함부로 개길 수 있는 국력이 못 된다라고 아마 간당간당하죠, 판단을, 청나라도.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조선에는 한성 조약을 체결을 하고 네.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 본사로 쳐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일본이 베이징까지 들어오냐 그래갖고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텐진에서 그러니까 텐진 텐진이 조약. 늘 말하자면 그 북경으로 네. 가장 가까운 항구였으니까 텐진에서 만나갖고 이토 히로부미랑 조약을 맺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텐진 조약이 결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텐진 조약을 이홍장 청나라 네. 네. 늘 등장하는 서태후와 이용장. 서태후와 이홍장에 늘 네. 등장했던 이홍장이 나오게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가지고 조약을 하게 되면서 네. 일본의 어떤 그 국제적 위상이 청나라랑 대등하다. 동등한 상황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동아시아의 패권이 더 이상 청나라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만큼 올라와서 대등하게 조약을 맺는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위상이 지금 일본이 얻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 반도 안에서 4개월 안에 철수한다예요. 동시에 철수하는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철수할 게 없어. 없으니까. 원래 다 도망갔으니까. 네. 근데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쥐고 있던 병력들이 있잖아. 5천 명의 병력이 네. 있었잖아요. 니네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군사 고면을 네.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병력을 뺐는데 네. 혹시 다시 들어오게 될 경우, 네. 그럴 때는 상대 국가한테 꼭 알려준다. 이 조약 항목이 청일전쟁 발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국사 시간에 배웠죠. 서로 알려주다 보니.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네.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를 동원할 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개혁 조치를 한다고 하는 조정이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못 하게 되니까 고부 네. 밀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서 녹두정부. 말하자면 정부군을 네. 쌈 싸먹어 버리니까 우리가 저 농민군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를 네. 또 불러들인 거야. 네. 만만한 때마다 청나라를 네, 부른 네, 네. 거고 청나라는 올 때마다 뭐가 생기니까 부르면 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청나라를 부르니까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지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모인 거죠. 들어온 거고 이 두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조선 땅에서 조선 전쟁을 땅 안에서 처음에는 토벌 전쟁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군은 토벌해 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토벌 전쟁을 벌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왕 토벌을 할 거면 누가 더 잘했나, 더 많이 했나를 놓고 말하자면 실적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양쪽 국가 군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 일본군이 저질렀던 그 만행 그리고 희생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갑신정변과 갑신정변 이후의 동아시아 관계의 네. 모양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네. 이미 갑신정변에서 한번 국가가 넘어갔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텐진 조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청나라의 군대를 부른 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네. 청일 양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결국 얘네들이 나중에 그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토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청일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인데 조선 땅에서 펼쳐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양민 학살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서로 안 나간다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네. 이긴 승자가 그럼 조선을 먹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세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의 발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 의한 그 조선의 일방적인 침탈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으로 가기 전에 여담으로 그럼 김옥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사실 이제 갑신정변이 이 영모다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에서 영모를 하게 되면 3대를 멸하고 부관 참시에 이렇게 큰 형벌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명성황후가 김옥균이 죽을 때까지 자객을 계속 보내서 평생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고종이 보냈는지 네. 명성황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어찌 됐거나 일본에 망령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네. 일본에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피하겠다. 그래갖고 몰래 상하이로 이게 가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상하이까지 자기 쫓아와요. 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그 상하이에서 사살을 당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사살당한 시체가 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다시 5토막을 내버리죠. 부관 참시를 부관은 죽은 거를 묻었다 꺼내는 거지만 이건 얘는 일단 총마다 죽은 애를 갖고 와서 시체를 5토막을 한 번 더 낸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원한이 있었으면. 그리고 아버지, 네. 이 김옥균의 아버지는 투옥이 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옥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동생과 엄마는 강제 자결을 당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아내와 딸은 노비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연좌제지 요즘으로 그쵸, 말하면 연좌제죠. 일가를 아주 도륙을 내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옥균 가족들은 김옥균 본인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까지 아주 처절하게 네. 복수를 복수를 당한 거죠. 이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명성황후. 민자영 씨 네. 명성황후의 복수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고 그렇게 잔인하게 할 사람이. 왜냐면 솔직히 고종은 그렇게까지 원한 가질 그쵸, 저기는 그게 아니거든. 없죠. 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아니 대표적인 개혁파의 한 사람 박영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으로 들어가 갖고 아주 이제 극친일 반조선
그 매국노가 됩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본한테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한국 조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일본하고의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일본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상황에서 박용효를 불러가지고 갑오개혁 때도 네, 들어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때 들어와서 일본을 위한 그 우리나라의 을사오적을 비롯한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정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본 게 사람 예, 됐으시면 박영원 딱 거죠. 사진만 봐도 일본 사람. 딱 봐도 그래?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종을 어떻게든 퇴위시키려고 하는 네.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네, 노력들을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일본에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서재필 서재필 만들었어요. 같은 편이잖아. 그래서 나 솔직히 서재필의 독립협회도 정말 독립을 위한 협회였나? 약간 의심을 가게 돼요. 네. 박영호 같은 인물을 받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 박영호가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같은 행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네. 초대 대통령의 미국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예, 그 음모를 하려고 했던 뭐 음모를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왔다 갔다 경술국치 했네요.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일본의 배후를 그 잘 얻어가지고 네. 공작의 칭호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서광범이라든지 네, 네. 이런 세력들 일본으로 못 간 세력. 왜냐면 네. 박용호랑 둘만 도발을 갔거든. 같은 그 혁명을 해놓고 아우, 혁명 야비해. don지들을 버리고 갔거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 가는 배가 끊겨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조선을 조정할 수 있는 친미주의자가 돼가지고 또 그러니까 다들 조국을 버리고 떠나서 친일파와 친미파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광범, 서재필, 박영호가 또 친미 미국 유학을 또 동시에 가요. 네. 박영호 여기를 또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에 가갖고도 그 안에서 이제 하급 관료도 되고 네.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갑오개혁 때는 잠시 귀국해갖고 사법개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을미사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게 그 경술국치. 그 경술국치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또 일본의 편을 드는 주한미국 공사가 돼가지고 너무 삶이 화려하다. 그 미국 정권을 네. 위해서 아니 일본 정권을 네. 위해서 미국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고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가스라 탭트 조약이나 이런 데도 뭐 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의심을 받게 되고요. 결국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개혁파 급진 개혁파 이 세력들은 처음에 명성황후랑 같이 개혁을 해보려고 네. 하는 또는 이제 일본에서 배워온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 같은 개혁을 꿈꿨고 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갑신정부를 일으켰지만 네. 이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매국노가 돼서 김영호를 제외하고 그쵸. 김영호는 이제 살해를 당했으니까 매국을 안 한 거고 나머지 식기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그쵸. 평생 매국노가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쓰레기들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로가 됐습니다. 결국엔 쓰레기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역사는 팩트니까요. 네.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저희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찝찝하니까 네. 이제 많이 마지막에, 찝찝해요. 많이 얘기를 하고도 찝찝해. 네. 이건 뭐 김경수 지사 그 실형받은 느낌 막 그런 찝찝함인데 네. 어떤 형태로든지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네. 자신의 권력을 세우거나 또는 외세와 빌붙어 갖고 국가 안에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했던 놈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역시나 반민족 반국가적인 짓거리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네. 지금 외론들과 외구들과
요미우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국민의 진 같은 놈들이 네. 이 시기에도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좀 다음 시간까지는 약간 그 고구마 먹은 듯한 재미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자, 요거를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이제 네. 중국의 멸망 그리고 진짜 이제 동아시아 자체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이유를 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거를 다시 안 당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역사는 네. 현재의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분노만 여러분들이 일으킬 게 아니라 이 분노를 바탕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네.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우리가 참. 과거에 잘못한 거를 현대에 답습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방송에 애정 꾸준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